여러분 간밤에 정말 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현재 우리 수리온 헬기의 기술과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청와대의 발표가 며칠 전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공중에서 회전 날개와 헬기가 분리되는 기술을 탑재했으니까요. 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현실입니까? 군 헬기의 회전 날개는 떨어져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회전 날개, 바로 방산비리는 아닐까 싶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죠. 해병대 헬기 관련 사고, 오늘 연결식이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주에 그 포항공항에서 시험 비행에 나선 헬기 마리논이 지상에 충돌하면서 이 탑승 장병 6명 중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에요, 그 포항해병대대 1사단 체육관에는 이 합동 분향소가 마련이 돼서 조문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네. 어제는 이 합동 분향소에서 아들의 유품을 받아든 한 아버지가 네.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하. 어떤 유품을 받았냐면요, 아들의 수첩을 받은 겁니다. 네. 그 수첩의 내용을 보니까 20살 청년의 작은 소망 82가지라는 제목의 목록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단 합동 분향소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네. 어제 이렇게 조문객들의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왔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첩 내용을 보니까 네. 뭐 장학금 바로 이 받기, 수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바로 이 수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거를 쭉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놓고 하나하나 이뤄갈 때마다 옆에 체크를 해놓았던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뭐 장학금 받기, 수영, 사진 배우기, 마사지 자격증 따기, 회계 공부하기 등등 정말 그 20대 청년이 정말 꿈꿀 만한 그 일들을 이렇게 적어둔 건데, 네. 그런데 특히 71번째, 72번째가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왜요? 71번째는 헬기 타복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72번째가요. 사고 없이 해병대 전역하기였는데 결국 71번째까지만 이 목표를 이루고 아하. 72번째부터는 이루지 못한 채 이 병장이 끝내 숨지고 만 겁니다. 저 수첩을 바라보는, 물론 이번에 안타깝게 희생된 장병 분들은 모두 5분입니다. 제가 한 분씩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고 김정일 대령, 고 노동환 중령, 고 김진화 상사, 고 김세영 중사,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고 박재우 병장인데, 지금 고 박병장의 지금 유품 중에 수첩이 공개가 됐는데, 오윤성 교수님, 박재우 병장이 해병대 자원에서 입대했던 그런 인물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스템 상에서 해병대 같은 경우는 전부 자원자를 네.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선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말도 있죠. 뭐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뭐 결코 지원하지 않았을 아하.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이번에 그 박재우 병장 같은 경우는 네. 이 5명 중에서 유일하게 직업 군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파악된 바로는 지금 이제 특히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서울 지역에 있는 그 모 대학의 그 스포츠 학과에 다니면서 작년 4월에 해병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해병대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상당히 컸고요. 아하. 방금 이제 보신 바와 같이 82가지나 적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성실한 그런 청년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아버지 회사에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 이번에 이제 그 군대 들어와 가지고 받았던 모든 봉급을 전부 다
아마 그 저금을 해놓은 것 같아요. 한 푼도 쓰지 않고. 세상에.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좀 이제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얼마 전에 그 집에서 부대로 면회를 온 아버지를 만나서 예. 바로 저 사고 헬기를 가리키면서 너무 덜덜거려서 잘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네. 아마 이 그 헬기가 평소에도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고 난 바로 다음 날 네. 바로 휴가를 나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전날 저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더욱더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참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족들의 슬픔도 더 분통 터지고 분노가 치밀고 황망하기 그지 없을 텐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심지어 이 발언이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 영상 먼저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마린원 추락으로 순직한 우리 5분의 이 장병 유가족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분노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너무 급작스럽게 그 사고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움과 너무 슬픔이 깊고요. 두 번째는 사고 원인이 아직 확실히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유가족들께서 요구하는 만큼 의전이라든지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흡족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짜증이 나셨고 뭐 이런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유족들의 심정을 지금 짜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도 장관이요. 사실 그 의전이라는 용어나 뭐 표현, 그 단어는 전체 맥락을 볼 때 뭐 넓게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짜증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은 참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유족들이 짜증이 난 게 아니고 정말 이 참 어떻게 가누기 힘든 그런 그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런 짜증이라는 표현 쓴 것 자체가 일단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잘못이고요. 네. 이제 송영무 장관이 이제 이제 조문소를 이제 찾았죠. 예, 그래서 유족들에게 또 사과를 하면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까? 네, 사과를 정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사고 원인에 대한 그런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입장을 또 밝혔는데요. 네. 그리고 또 유족분들이 또 훈장 추서 또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네.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을 대표하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또 우리 해당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정부를 또 대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다른 것도 아닌 국회에서 저렇게 부적절한 단어를 씀으로써 이번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또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더욱더 큰 상처를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 뉴스파이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지금 이 순간에 자식을 군대에 보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이 된 자식을 보면서 그리고 남편을 보면서 내 자식 살려내라, 내 남편 살려내라고 울부짖는 게 이게 과연 짜증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명규 원장이 뭐 실수가 한 번이면 그렇다 치지만 송영무 장관의 어떤 말 실수가 이번이 한 번은 아니잖아요. 한 3가지 정도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요소는 어떤 그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말투라든가 평소 언행에 대해서 네. 피드백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언론의 주목의 대상이 되면서 드러나게 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송영무 장관이 국방장관이 된 이유는 뭔가 군에 대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바른 얘기를 하고 강직한 면이 평소에 있었을 거거든요. 그게 본인보다 강한 대상한테 얘기할 때는 강직함이 될 수 있겠지만 본인보다 약한 대상한테 얘기할 때는 어떤 유가족이라든가 네. 유가족 같은 약자한테 얘기할 땐 그게 충동적인 면으로 보일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네. 세 번째 이제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비극적인 헬기 추락 사고도 그렇고 또 계엄령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도 그렇고 네. 본인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거든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말실수는 많아지게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송영무 장관이 이게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말을 가급적 안 해야지라는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차라리 마음이 위축되면 실수는 덜합니다. 조심하게 되니까. 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나를 갖다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스스로 잘못 인식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실수가 더 줄어들지 않게 되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게 되지요. 네.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오윤선 교수님 말씀 들을게요. 박재우 병장 아버님이 이 분향소를 찾은 이 아들 고 박재우 병장의 동료들이었겠죠.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랬답니다. 40대가 되어도 친구 잃지 않기가 재우의 소원이었어. 아마 앞서 보신 82가지 수첩 중에 그 내용이 있었나 봐요. 잊지 말고 기억해 주라. 우리 재우 그렇게 당부를 했고요. 또 고 박재우 병장의 외할머니 분은 정말 정부가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고 그때그때 모면하려고 하면은 저 자신, 즉 외할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고 박재우 병장 어머니가 저 자신부터라도 발벗고 나서서 해병대 보내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분통함을 내비쳤습니다. 네, 오윤성 교수님.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의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국방부 장관이. 그런데 이제 그 의전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짜증이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설화가 이제 첫 번째 발생이 됐는데 어저께는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한 유가족이 의전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천만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는데 네. 이 천만다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불행 중 다행이다. 즉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의전과 그 큰 사고를 갖다가 동급으로 보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네. 언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어떤 그 감을 그러니까.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괜히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의 분노를 오히려 저런 행동을 통해서 더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네. 일파만파로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5명의 장병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밝혔죠. 홍수민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애도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장병들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오늘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병 장병들의 연결식이 열립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클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이 내용을 청와대 SNS에 대통령도 올렸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저 페이스북 글엔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고 예우, 다 이렇게 목숨을 잃고 나서 최고 예우로 연결식을 치른 게 과연 유족들이 바라는 걸까요? 제발 우리 군에 보낸 우리 장병들 좀 안전을, 이런 정말 후진국적 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정말 대통령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각이 9시 30분을 좀 넘었는데 아마 지금 포항에서요, 이 5명의 순직 장병들 이 연결식이 이 진행이 아마 됐을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아마 9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5명의 장병들 정말 명복을 빌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눈 감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한번 믿으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혼녀 행세를 하면서 70대 자산가에게 접근을 하고 결국은
40대의 금품을 결국 가로챈 그런 아하. 사건인데요. 네. 이게 사건이 한참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네. 2014년 7월로 가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작년 연말까지 계속된 범행인데요.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제 금품을 가져갔어요. 아하. 40대 여성인데요. 네. 이혼녀 행세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 70대 자산가에게 접근을 하는데요. 네. 처음에는 지인의 소개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는데 그 다음에 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요, 꼭 갚겠다라고 속여서 돈을 가로챘는데 처음에 무려 42회에 걸쳐서 5억 원 이상의 돈을 이제 가로챘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네. 바로 1인 2역을 한 건데요. 아하. 바로 이 여성이 40대 여성이 또 이렇게 언니 행세를 또 했어요. 본인의. 그래서 어허, 언니인 척해서 똑같은 그 70대 남성 네. 그 자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동생이 사채 빚을 이제 얻었는데 네. 이걸 못 갚으면 구속된다. 어허. 교도소 간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네. 여기에 속은 70대 남성이 또 16회에 걸쳐서 3억 4천만 원을 또 줬습니다.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대체 이게? 이게 총 8억 원인데요. 8억이 훨씬 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3년 넘는 기간 동안 네. 이제 수십 차례에 거쳐가지고 총 8억 원을 이제 그 사기를 통해서 네. 이제 가로챘는데요. 아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큰 금액을 사기친 사건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녀라고 속이고 70대 자산가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여기까지 뭐 접근까지는 할 수 있다 치는데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귀를 의심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이런 수법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70대 자산가 같은 경우는 뭐 추정컨대 아마 그 상처를 하고 아마 네. 본인의 부인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접근한 여성이 아마 유부녀라고 접근을 했었으면 아마 잘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혼녀이기 때문에 자기도 주인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한 30세 정도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남성이 여성에게 상당히 좀 이렇게 집착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내가 뭐 사채를 빌렸기 때문에 구속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 70대 이분은 이제 자산가니까 네. 그러면은 그 여성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 돈으로서 이렇게 뭔가 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42차례에 걸쳐서 5억 1,6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 70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고령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라든가 청력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42차례에 걸쳐서 5억여 원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치를 한 것에 그치지 네. 않고 자기 언니다라고 전화를 합니다. 이 70대 자산가한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1인 2역을 한 거죠. 아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누구 언니인데 제가 보니까 이 사채를 못 갚아가지고 또 구속될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네. 16차례 걸쳐가지고 3억 4천여만 원을 또 이렇게 추가로 받아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을 소위 얘기해서 아주 무슨 물주로 본 거죠. 농락했군요, 정말로. 예, 아주 네. 우롱한 그런 네. 사건입니다. 이 그런- 70대 네, 남성 말씀하세요. 입장에서도 아무한테나 처음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죠. 이 40대 여성이 접근을 넘어서서 이 둘이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자신의 연인이 이렇게 구속될 위기에 처했는데 돈을 안 빌려줄 수가 없겠죠. 이런 점을 이 여성이 또 이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 보면은 MBN의 그 인기 프로그램 실제 상황에서나 볼 법한 그런 얘기다 싶은데 실제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실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네, 이분이 근데 쭉 이렇게 나눗셈을 해보잖아요. 네. 한 번에 빌려준 액수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보통 사이세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여성이 딱 그 돈만을 노린 거는 아마 그 정도가 이분이 매달 융통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산을 처분해서 한꺼번에 5억을 갖다 내달라고 하니까 네.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분한테 들어오게 되는 현금의 유동자금의 일부를 가져간 거죠. 네. 굉장히 작은 부분인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네. 자신이랑 함께한다고 믿었으니까 이제 그 정도를 하게 되는 부분이 네.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 봤을 때 네. 거짓인지 아닌지 알아채는 데는 객관적인 정보도 있지만 네. 사실은 얼굴 표정이라든가 말투라든가 평소에 다른가 아닌가를 갖다 보면서 알아채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렇진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뇌에서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속여 넘기기에 좋은 대상이 된 점도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분이 생각을 하게 됐을 때 한번 그 생각을 흔들어줬어야 됐었거든요. 네. 그 흔드는 대상으로 언니의 그 가짜 언니를 갖다 사용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이 70대 자산가 입장에서는 물론 뭔가 찜찜하고 뭔가 내 돈을 좀 노리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뭔가 그래도 이 여성이 자신 곁에 있고 하는 게 위안이 돼서 계속 속아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 70대 자산가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년간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네. 이제 결국은 그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아, 고소를 한 거예요? 네, 경찰에 고소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고소를 당한 이 여성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서 1인 2역을 한 사실은 내가 인정을 하겠다. 아하. 그런데 내가 돈을 사기친 것도 아니고 네. 또 심지어 빌린 것도 아니다. 네. 그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래요? 네, 이 돈을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거다. 즉 증여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아니 8억 넘는 돈을 오윤성 교수님 8억 넘는 돈을 70대 자산가가 나한테 아무런 이유 없이 준 거다 이랬답니다. 그러면 경찰이 난감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했을까요? 경찰은 이제 뭐 증거를 수집을 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그 70대 그 자산가로부터 무상 증여를 받았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해당 여성이 돈을 갚을 때니까 고소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그 문자 메시지를 바로 그 70대 자산가에게 보낸 것을 확보를 했단 말이죠. 아.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 경찰에 고소를 뭐 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에 엮이게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그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뭐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 돈 다 썼단 말이죠 이게. 아하. 그래서 이제 뭐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변제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인데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남성하고 같이 연인관계라고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은 내가 그 정도의 돈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자격 또는 뭐 충분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빌렸다라기보다는 정여를 받았다라고 중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죄책감을 아이고. 감소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물론 손소 변호사님 네. 70대 자산가이긴 합니다만 뭐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돈은 누구에게나 귀하고 피 같은 돈이겠잖아요. 여기 받을 수나 있을까요, 이거? 일단 지금 상태로는 형사적으로 범죄 혐의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은 있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없다. 내 수중에 지금 돈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주고 싶어도 못 준다. 네. 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데요. 네. 하지만 지금 일단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네. 이제 증거도 나오고 또 실제로 또 이제 검찰까지 가서 기소가 되고 재판받고 하다 보면 또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형량, 유죄를 전제할 때 이제 중요한 게 형량인데요. 네. 특히나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리고 또 피해 변제, 네. 어느 정도 피해가 전액 변제되었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변제했는지 아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라도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냥 나는 처벌을 감수하겠다. 나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아하.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아니 그러면 이 한 3년 넘게 8억 넘는 돈을 홍순빈 아나운서 이 여성은 대체 어디에다가 사용한 겁니까 그러면? 이 여성이 그 돈을 이제 받아서 사채 변제에도 쓰고요. 그다음에 사업 자금에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8억 원에 달하는 돈을 이제 수년 동안 이렇게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채 변제 생활비 개업 자금은 그냥 이유일 수 있고요. 그냥 남의 돈을 펑펑 쓴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정말로 모렴치하고 나쁜 여성이었습니다. 단죄를 받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 이 관심 있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내용 요즘 많이 전해드리죠. 오늘은 이런 사연입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오늘은 이 아내의 요구에 굉장히 난감해하는 한 3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 남성은 직장인이었고요. 아내는 전업주부였는데 이 부부가요, 4살과 3살 된 이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육아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평일 아침 시간에는 남편이 아이들 양치시키고 세수시키고 발을 닦아주고요. 그 사이 아내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출근길에 아이들을 등원시켰다고 하는데 일단 평일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평일 양육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된 거는 바로 주말 양육이었습니다. 네, 주말 양육은 그러면 평소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아내의 요구 사항이 생겨난 거죠. 네. 주말,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주말 중 하루는 내게 나만의 시간을 달라라고 이 아내가 남편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공휴일이나 주말 중에는 하루는 자기의 시간을 달라. 그렇습니다. 아하, 이유인 네. 즉슨 네. 전업주부도 직업인데 아하. 휴일 없는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렇죠. 나도 정해진 휴일을 갖고 그날엔 육아와 가사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싶다고 남편한테 요구를 한 건데 아하. 남편 입장에서도 이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정해진 휴일을 갖고 싶고 그날엔 육아와 가사에서 탈출하고 싶다. 이거는 최명규 원장님,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나도 좀 해방되고 싶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4살, 3살 남매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할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 늠름한 남자애라고 표현했지만 그 늠름함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계속 이제 계속 얘기하고 뭔가 해달라고 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일정 부분 이제 상당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감정적 스트레스에서 해결하고자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가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한테 이런 경우에 한번 물어봅니다.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돈으로 다 도우미 비용을 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도 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물으면은 네. 반반쯤 됩니다. 아하.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러면은 네. 집에서 그냥 아이를 보는 게 낫지요라고 하는 여성이 있고요. 네. 어떤 여성들은 저는 그 돈을 갖고 전부 다 그 아이 돌보는 비용에 쓰더라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삶의 가치관 자체가 네. 가사 노동이 아닌 어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성취하고의 삶이 있어야만 되는 건데 네. 여기에 있으면은 자꾸 본인이 이제 갇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상당수의 분들이 놓치고 있긴 하지만요. 우울증 때문에 그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정도 잘 사다가 진짜 휴일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 중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보세요. 그런데 앞서 보세요. 평일날에는 이렇게 업무 분담을 했답니다. 아침 시간입니다. 아마 저도 이 풍경이 좀 그려집니다. 아침 시간 남편 아이들 양치시킨답니다. 시킨답니다. 세수, 손발 닦기를 시켜요. 그 사이에 아내는 아침 식사를 맛있게 준비합니다. 물론 힘들죠. 아침에 식사 준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남편은 출근길에 두 아이가 연년생이잖아요. 지금 4살, 3살. 둘 다 어린이집 다녀요. 그래서 출근길에 아이들 손을 잡고 그 어린이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은 어렵사리 이렇게 그럭저럭 해 나가요. 문제는 주말에 앞서 들으신 것처럼 나도 휴가를 달라 전업주부도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연을 이런 주장을 드는 홍수민 아나운서 남편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편도 이제 쉽게 이 아내한테 휴가를 마냥 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입장은요. 저도 퇴근 후에
빨래 정리하고 집안 정리하고 아내가 네네. 아이들 재우는 동안 쓰레기 제가 다 버리고 야, 있습니다. 요거 남의 일 같지 않네요. 네네. 네. 설거지도요.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하. 연년생 키우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평소에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아하.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아내는 불만이 참 많네요. 네. 라면서 참 답답해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평일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어떻게 하냐, 남편은요? 주말에요. 저도 회사만 안 나갈 뿐 아하. 여전히 아이들과 더 오래 놀아주고 주 5일 근무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외출도 하느라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 엄마가 하루 휴일을 이렇게 요구한다면 저 남편인 저도 하루 휴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요거. 저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윤성 교수님 참 팽팽합니다. 여기 들으면 여기 말 맞는 것 같고 저기 들으면 저 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비교적 남편은 뭐 착한 편이네요. 그런가요? 예. 네. 예, 그래서 사실 남편들 중에서도 저렇게 하지 않는 남편들도 강큰 남편들도 있어요. 간큰 남편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네. 지금 이제 그 부인이 네. 나도 휴일을 보장해 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이 남편이 평소에도 잘 도와주지 않는 사람 같으면 네. 충분히 그런 요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의견들이 있냐 그러면은 그러면 그 여성 같은 이 부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아이들 출근길에 등원을 시켜놓고 네.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맞벌이를 하는 사람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요구를 하느냐. 네. 또 이제 뭐 그렇다면은 뭐 휴일을 갖다가 반반씩 나눠 가지고 네. 그러면 남편 쉬고 뭐 부인 쉬고 이렇게 하라 이런 뭐 얘기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뭐 어떤 규정을 딱 정해놓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서로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놓고 기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누가 좀 손해본다 안 본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복잡해지고 좀 살벌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저분들은 애들이 3살, 4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조금만 지나면 없어져요. 네. 왜냐하면 저 때는 엄마, 아버지 보호가 필요하지만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만 가더라도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놀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런 것들을 이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권한이고 네.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하.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 보면 저도 젊습니다만 젊은 부부들 보면 손소 변호사님 지금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한테 이럴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내가 회사 나갈 테니까 자기가 월화수목금 집에서 애 보면서 집에 전업주부 한번 해봐 이렇게 아마 얘기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을 찾기 참 힘든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저도 참 강큰 남편으로 사는 것 같은데 집안일을 잘 별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하. 한번 또 법적으로도 한번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가정주부의 어떤 그 휴일이나 휴식, 휴가 등에 대한 그런 뭐 단행법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번 헌법을 한번 보자. 헌법이요? 네. 헌법에 좀 흥미로운 그런 그 규정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34조 1항은 이제 그 모든 그 국민의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탐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네. 또 또 이제 6조엔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이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야.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야. 또 그 다음에 네. 2항은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아하. 한다라고 있어서 물론 이런 헌법 규정 자체에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이런 헌법의 기초에서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아직까지 아주 구체화된 그런 법은 없기 때문에 야. 뭐 입법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이게 법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부부 사이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기 네. 때문에 더욱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법에 있다는 내용을 제가 오늘 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있어도 실생활에 잘 안 지켜지니까 이제 이런 사연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아내분이 그러면 주말 문제, 지금 평일은 그럭저럭 가지만 주말이 문제잖아요. 주말에 대해서 좀
이 구체적으로 남편에게 뭐 바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본인은 쉬고 싶지만 남편은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가요? 왜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안 다니면 불안감이 생기고 정서에 좋지 않다. 네. 하루는 내게 휴일을 주고 네. 하루는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달라. 아하.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이 편해야 아이들 정서에도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야,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와, 이거 중요하네요. 보세요. 이 아내 입장입니다. 하루는 내게 휴일을 주니까 그때는 오롯이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한다든가 친구를 만났는가 하면 그때 남편은 주 5일 근무니까 토요일 다 쉬니까 토요일이라면 아이를 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온 가족이 외출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에 대한 남편은 입장은 뭡니까? 남편은요, 내 휴일은 가족과 함께 해야 온 가정이 평안하고 전업주부인 아내는 온전한 휴일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 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내용을 야.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그럼 공평하게 저도 하루는 휴일을 만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내용의 여전히 글까지 올렸습니다. 남편분도 하루 휴가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명기 원장님, 이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네네. 여기 일단은 남편은 착한 분인데 착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별로 술을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하. 두 번째는 회식이라든가 밖에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그래야 결과적으로 돼요. 네. 끝나자마자 오게 돼요. 아. 마지막 조건은 뭔가 하면은 이분이 양치도 잘 시키고 쓰레기도 잘 버리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하잖아요. 네. 그걸 타고 태어나야 돼요. 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남자분이 양보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아하, 네. 그러나 만약에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건데요. 네. 만약에 이 여성분이 아이가 너무 장난을 많이 쳐서 하루 종일 있으면 머리가 터져서 아플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장난을 덜 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여태까지 쭉 이렇게 잘 버텨왔는데 왠지 작년 겨울부터 도저히 못 버티겠어 하면 네.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아. 나도 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다가 아이가 초등학생 가더라도 내가 도저히 직장에 다시 못 들어가잖아 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쉬는 게 아니라 학원에 가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진짜 순수하게 나는 독립적이고 거리감이 있어야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나는 아무도 없이 동굴 같은 데서 일주일에 한 번은 있어야 돼라고 아하. 하게 되면은 네. 그때는 이게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문제는 남성도 한계에 이르다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차라리 이럴 바엔 그냥 나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아하. 생각을 하게 돼서 남편이 또 예상치 않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성의 입장에서 모든 거를 또 이룰 수 있게 되는 아하. 거예요. 마치 순간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스튜디오가 아니라 최명기 원장님 병원에 저희가 상담받으러 온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은 간극이 좁혀질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글이 올라왔다면서요, 홍수민 아나운서. 이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이제 의견이 조율됐습니다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아하. 해당 내용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조언도 달렸고요. 그거를 이 부부가 함께 보면서 조율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조율이냐 보니까 금요일 퇴근부터 다음날 오전까지는 이 아내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토요일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남편이 혼자 아이를 돌보기로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 하루가 남잖아요. 네. 그때는 부부와 아이들 전체가 야. 온 가족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네. 이렇게 하고 아주 좀 지혜로운 네. 이제 해결책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의 해법이 이럴 때 뭐 쓰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어떤 갈등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이 부부가 해법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뉴스파이터도 어떤 좀 기쁨을, 즐거움을 좀 느낍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폭염에도 치맥이라 해가지고 뭐 치킨은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치킨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어제 오후에 서울에 있는 한 호텔 행사장이었는데요.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아하. 아주 뭐 시끌벅적했는데요. 네네. 이제 치킨 관련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소믈리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 와인, 포도주 예, 예. 관련해서 뭐 추천도 하고 또 관리도 하는 그런 직업이죠. 네네. 자격이기도 하고. 네. 이제 그만큼 또 와인도 감별도 해야 되고 또 잘 또 지식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죠, 네네. 그런데 어제 있었던 행사는 바로 치믈리에입니다.
치물리에요. 이게 치킨과 소믈리에를 합성한 아하. 그런 치킨 소믈리에를 치물리에라고 네, 하는데 치물리에, 네. 그러다 보니까 치킨에 대한 그런 감별 능력을 이제 그 서로 이제 겨루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실제 저런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놀랍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 이제 그 올해 처음으로 등록이 네네. 됐는데요. 어허. 네,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지만 민간 자격증인 그렇습니다. 거네. 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요. 이제 그 추첨을 통해서 선발된 그 500명의 참가자들에 대해서 치킨 관련된 그런 시험을 본 겁니다. 500명이나 몰렸군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합격한 그런 그 참석자들에게 치물리에 자격증을 수여하는 아하. 그런 행사였는데 네. 이게 행사 자체도 좀 화제입니다만 이 행사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 때문에 더욱더 큰 그런 화제를 모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동물권 관련된 그 활동을 하는 그런 그 분들 10명이 네. 아하. 피켓을 들고 이 행사장 단상 위로 뛰어올라서 이제 시위를 한 거예요. 아이고 저 모습인가 봐요 지금. 네, 저 내용이 중요한데. 뭐라고 써 있나요? 치킨은 살 안 찌고 안 쪄요. 대신 치킨은 죽어요라고 한 건데. 아이고. 뭐 기타 등등. 네. 이게 행사를 주최한 그런 업체가 네. 이제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예요. 아. 그런데 이 치킨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이 높다 보니까 네. 그 관련된 그런 거 홍보 문구, 광고 문구가 많았습니다. 네. 이걸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구호도 외쳤어요. 닭은 재미가 아니다, 생명이다. 그리고 이런 치물레 행사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구호를 외쳤는데요. 아하. 이제 닭이 결국 이제 음식이 되어서 이제 치킨이 네. 되는데 아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비윤리적인 일들이 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부각되지 않고 치물리에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재미삼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저분들의 주장이 아예 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만 또 폄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분들은 또 동물권 단체분들이기 때문에 활동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저 행사장이 오 교수님 그냥 저렇게 아수라장이 된 채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완전히 행사가 엉망이 돼 버렸는데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깥에 이제 호텔 측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안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행사 측에서는 경찰에다가는 그 업무방해죄로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사실 저렇게 하게 된다면 모든 그 고기 뭐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저런 그 치물리에라고 하는 자격 시험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아하, 네. 어쨌건 저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닭의 어떤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회화하지 말라. 예, 그래서 왜 지금 닭이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그 과정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닭 한 마리당 이게 그 단위 면적이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연관을 해서 뭔가 하나의 이벤트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분들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최명규 원장님. 그래, 치킨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한다. 지금 뭐 되게 우리 국민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치킨이, 즉, 닭이 희생되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희화화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고3 수험생이 있으면 더 잘 풀 것 같아요. 아하. 생명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매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논술로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범위를 갖다 인간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에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나 돼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제 치킨, 살까지도 거기 한 범위를 넣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서구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기농 농장이 있는데 네. 그 유기농 농장에 가면은 이렇게 어느 닭고기를 살려 그러면은 그 위에 카메라가 그 위에 이렇게 그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에서는 그 닭이 자라나는 환경을 보여줘요. 여기서 당신이 사는 닭은 하루에 3시간씩 산책권을 확보한 닭입니다. 한 다음에 실제로 산책을 하지 않는지를 갖다 24시간 녹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닭을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 닭을 우리가 닭의 어떤 종의 의지에 반해서 네. 뭔가 품종 개량을 억지로 하거나 네. 그 닭을 갖다 이 더운데 사실 닭들도 많이 폐사되잖아요. 네. 물론 주인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되지만 그런 식으로 닭한테
원치 않은 환경을 제공하는 거는 그들의 생명권을 갖다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권 활동가 분들도 나름 주장이 이렇게 확실히 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이 모습, 이 광경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시민분들이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이 참가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리에 일어나서 그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고 무대에 가서 사진까지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반응은 조금씩 이제 좀 엇갈렸다고 하는데 행사에 참가한 한 20대 남성의 얘기를 들어보면 치킨을 먹지 말라 한다면 모든 육식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뭐 일부 누리꾼들 의견에도 아니 그러면 야채도 꺾어 먹지 말라는 건가 뭐 이런 내용도 보였고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생명에 대한 기준까지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런 주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보세요. 저런 의견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파이터도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지 않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생각에 오롯이 맡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그런 일이 너무너무 빈번하잖아요. 이 우스갯소리 그런 것도 나와요. 길 가다가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고 다녀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13일 오후 5시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걷고 있던 행인 근처에 300ml 음료수 플라스틱 용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조그만 미니 음료수 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행인이 위로 쳐다보니까 한 아파트 19층 정도에서 떨어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인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는데 네. 누군가 계속 그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아파트 단지 근처겠죠. 그러니까 그곳을 걷던 분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게 300ml 아마 조그만 음료수 플라스틱 용기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니까 깜짝 놀랐겠죠. 천만다행으로 이럴 때는 천만다행 써도 되죠. 오경선 교수님. 예, 이건 천만다행. 네, 천만다행 써도 되죠. 이럴 때는 천만다행으로 직접 맞거나 다치진 않았는데 음료수가 떨어지면서 팍 튀잖아요. 그래서 옷에 묻고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셨나 봐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분이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거 누구야 하고 일단 쳐다봤을 거고 정말 이걸 맞았다면 하는 놀란 가슴을 쓸어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이전에도 그 용인에서 이제 캣맘 그 고양이 돌보는 그 여성이 위에서 떨어뜨린 그 투척물에 의해서 사망한 네.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아마 그 던지는 사람의 어떤 그 심리 상태 네. 또는 심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0ml를 19층에서 던지면 100km로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히는 거하고 똑같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사망 100%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정말 그분이 천만다행인데 바로 이럴 때 이제 천만다행을 네.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그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지문하고 이제 유전자 분석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한다라고 네. 하는 그 방을 다 붙였습니다. 전담지를 붙였나 봐요. 게시판 이런데. 다 붙였더니 그로부터 이제 그 한 6일 정도 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수를 했어요. 어허.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중학교 여자 중학생이었단 말이죠. 아, 그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이었어요? 예. 아하.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너 그걸 던졌냐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음료수가 먹기 싫어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하. 이것은 이제 아마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은 뭐 사람을 다치기 위해서 자기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설사 뭐 이런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우리가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형사 처벌은 책임은 받지는 않지만 네. 이 소년법상에 있어서 이 그 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해가지고 네. 청소년 선도 심사위원회에 이제 넘기게 되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네. 1호에서부터 10호까지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아마 이 학생이 그 이전에 어떤 자기 내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누구를 해꾸질하고 싶다, 네. 죽이고 싶다 하는 이런 심리가 그런 것과 연관이 된 것이 아니냐. 네. 만약에 음료수를 먹기가 싫으면 그것을 딴 데 놔두면 되는 것이 그걸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네. 논리에 맞지가 않죠. 아하. 손수호 변호사님. 네. 물론 지금 이 학생 본인은 내가 당시에는 음료수가 먹기 싫어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떨어졌어요라고 말은 합니다만 일단 경찰이 반드시 부모 입회하에 부모님이 같이 나란히 옆에 앉은 상태에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왜 요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요즘 하늘 쳐다보고 다녀야 될 정도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며칠 전에도 있었는데요. 저희 이번 달 그 19일에도 평택에서 아령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령을 실제로 50대 여성이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진 사건이 지난달 있었고요. 19일 했던 거 네네네. 기억해요. 그리고 네. 또 그 다음에 또 지난달 22일에도 또 천안에서요. 이때는 또 식칼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네네. 물론 이제 그 실제로 이 식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네. 20대 남성 바로 옆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큰 화가 있을 뻔했고요. 네. 또 이게 올해만 생긴 일도 아니고요. 2015년에 이제 당시에 정말 큰 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캣맘 사건. 네. 이거 역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생이 벽돌을 던져서 이제 네. 사람이 이제 사망했는데 네. 그 후에도 이제 작년엔 또 의정부에서 얼음덩어리에 맞은 또 4살 맞아요. 아이가 또 이제 뉴스파이터가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보도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벽돌은 여러 번 떨어졌고 또 3kg이나 넘는 소화기가 떨어진 적도 네. 있어요. 뭐 의자도 떨어져요. 의자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장난삼아 네.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그 성인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던졌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굉장히 큰 문제이고 범죄인데요. 네. 이런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한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그 위로 고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고 아하. 또 아예 거주하고 있는 집이 고층일 수도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네.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명기 원장님 그냥 이번에 뭐 촉법 소년이고 그래서 뭐 처벌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 이거 그냥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이 방송이 요즘은 휴대전화로 인터넷이 발달돼서 아이들이 다 접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건을 혹시 모방 범죄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저 정도 나이면 위에서 물건을 던졌을 때 아래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을 경우 크게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 정도 나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알지만 저 정도 나이여도 상당히 충동적인 아이들은 아직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인간의 이제 심한 충동성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막 뭐 싸우거나 뭐 떼쓰거나 그 충동적인 아이들이 네. 보통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 절반 정도는 충동성이 없어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일정 부분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나이는 그럴 만한 나이긴 해요. 그거를 이제 용인해 주자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음료수를 먹었을 때 아마도 집에 갖고 들어가서 버리면 야단 맞으니까 처리해야 되는데 아마 집 앞에 놔두면 또 야단 맞을까 봐 밑으로 던졌을 수도 있고요. 네. 맛이 없다는 이유로 짜증나서 던졌을 수도 있고 네. 어쩌면 아이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아직 호기심도 없어지지 않은 중학생이라고 가정하면 팡 하고 튀는 게 재밌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요번이 한 번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고요. 네.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경우는 사람이 꼭 맞았으면 하는 건 아니지만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라도 맞는다면이라는 어떤 그 애매한 마음과 충동성으로 인해서 저질렀을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아마 또 이 사건을 보면은 네. 모방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잡혀서 처벌받게 된다는 게 오늘의 방송의 메시지라는 걸 갖다 학생들이 잘 알아야 돼요. 네. 네, 오 교수님. 네네. 저거는 이제 무동기 범죄의 변형이라고 봅니다. 범죄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무동기 범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거나 하는 그런 것인데 직접 대면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로 체포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이 19층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약에 던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어떤 죄책감을 상당히 중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맞든 안 맞든 자기는 그 운에 맡기는 거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학생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저것을 던지어서 맞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런 경우는 반드시 잡아내서 네. 처벌을 하거나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게 제2, 제3의 모방 범죄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네. 그렇게 봅니다. 일부 아파트에는 뭐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이 어떤 물건 등을 베란다 밖으로 버리지 말라는 방송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차제에 방송 보시면요. 혹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자녀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두천에서 있었던 어린이집 차량 내 아이 사망 사고. 그런데요, 이게 어찌 보면 예견돼 있었던 사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사건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이 사건은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어머니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를 유치원 차량을 태워서 아침 9시 40분에 유치원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이 유치원 선생님에게 갑자기 이런 문자 한 통이 와요. 아이가 유치원에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이 어머니가 받게 된 거였죠. 분명히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이상하다고 느낀 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아이를 찾아 나섰는데 이 무더운 여름날에 이 아이가 아침에 타고 갔던 그 차량 뒤쪽에 그대로 방치된 채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7시간 동안 이 차량에 방치돼 있다가 결국 숨지게 됐었던 거죠. 발견 당시에 그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 아이의 숨진 아이의 이 외할머니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진 곳에 있으니까 버스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었겠네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애가 울어도 사람이 안 지나가면 몰라요. 그렇죠. 가니까는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더래. 옆으로 애기가 쓰러져 있고 안전벨트도 안 풀르고 뒷좌석에 있었대요. 맨 뒷자리요? 그러니까 모르고 모르고 갔겠지 인솔자도.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갖다 앉혀놨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아우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아우 얼굴이 진짜 너무 끔찍해. 얼굴이 막 뒤고 시퍼렇고 막 그냥 진짜지 막. 그럼 안전벨트는 못 풀르지. 저 혼자 그냥 발악을 하다가 열기는 뜨거워지지. 그러니까 그냥 차에서 7시간을 그러고 있었으니 어른도 10분도 있기 힘든 그 7시간을 그 5살 먹은 애기가 거기서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휴. 앞서 제가 이 사고가 예견됐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가운데 손수호 변호사님, 해당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지금 진술이 나왔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참 놀라운데요. 네. 이 1년 동안 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평소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요? 이게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아이들이 내린 다음에 뒤를 돌아본 적이 없다. 하하. 평소대로 한 건데 원래 주차하고 나면 인솔교사가 애들 데리고 내렸고 나도 그냥 문 잠그고 열쇠를 어린이집에 맡겼을 뿐이다. 네. 평소대로 한 거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또 아이들이 내린 다음에 차 내부로 확인해달라는 뭐 요청을 받거나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주차를 하고 나면 인솔교사가 애들 먼저 하차하고 시키니까 사실은 나는 나의 역할은 통학버스 운전에만 있었지 아이들이 나중에 내렸는지 구석구석 살피는 것은 나에게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소리죠. 다시 말해서 저쪽에서는 시스템이 전혀 가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저 사람은 아마 오전에는 저쪽 어린이집에서 운전을 하고 오후에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일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실 저게 뭐 20, 30인승의 큰 버스가 아니라
9명이 타는 것이거든요. 네. 9명이면은 그야말로 본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식 또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머피의 법칙 같이 인솔교사, 그리고 운전기사, 담임교사, 원장, 이 본인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네. 전부 다 까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로 일관함으로써 저렇게 어린 네. 생명이 저런 불행을 당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